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서초 고교 가이드인데요. 이제 각 학교별로 특징들이나 좀 이제 어머님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사항들 위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핸드아웃 나눠드린 거에 수치랑 관련된 자료들은 있으니까 화면보다는 나중에 수치랑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 핸드아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 소개를 간단히 적어봤는데 쓸 말이 너무 없네요. 쓸 말도 너무 없고 무엇보다 이게 제 사진을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게 너무 좀 불편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좀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은 아니고 이제 동거하는 생물 자랑을 좀 하려고. 저는 강아지를 되게 좋아해요. 강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강아지예요. 그래서 뭐 학원 쉬는 날이나 보통 주말에는 이제 강아지 데리고 주로 이제 강원도 펜션에 놀러 가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이런. 얘가 이제 처음부터 제가 키우게 된 친구는 아니고 이제 유기견인데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제가 데리고 있다가 주인 찾아주려고 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견종이 웰시쿡인데 다리도 되게 짧고, 얘가 보면 제가 이제 집이 신림 쪽이라 서울대로 주로 이제 산책을 많이 가고요. 이게 앞치마를 얼마 전에 하나 구매를 했어요. 산책을 갔다 오면은 다리가 짧으니까 털 때문에 이제 배에 먼지가 너무 많이 묻어서 이걸 매번 씻기기도 얘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서 샀는데, 사고 봤더니 이게 약간 저희 어릴 때 교통지도 해주시던 녹색 어머니 회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저 귀여워서 엘리베이터 사진을 하나 찍어봤습니다. 오늘 발표할 사람은 이제 얘가 아니고, 아이고, 이분이 발표를 하실 거고, 그냥 사진 위치가 이러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오늘은 순서를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지역별로 고등학교가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대학 입시 실적, 학교별로 특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생각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여기 근처에서 이제 학교들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위에 써 있는 게 공학, 이제 밑에는 남학교, 이 아래는 여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음영 표시를 해둔 거는 과중반을 따로 운영을 하는 학교들은 제가 표시를 해뒀어요. 가까운 데는 이제 반포고랑 서울고 이 두 개의 학교가 과중반이라는 이제 특수 편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위치를 좀 살펴보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학원 위치가 여기쯤 돼요. 여기 반포고 여기 바로 앞에 요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고등학교 선택하시는 보통 이제 요 근처 지역이면 이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하나 독특한 건 여기 이제 청담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청담고등학교가 2024년도에 여기 세화고 바로 길 건너편 요 뒤쪽으로 이사를 와요. 지금 건물 한창 짓고 있고, 2024년에 이제 첫 번째 신입생 이사를 하고 나서 첫 번째 신입생을 받으니까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진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짧게 청담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 생각엔 학교가 신축이고 또 거리상으로 가깝다면 저는 충분히 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이제 선택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좀 꼽아봤어요. 첫 번째는 그 학교에서 대입 실적.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서울대를 그 해 몇 명이나 보통 보내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에 이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뭐 면학 분위기, 그 다음 세 번째가 수학 교육 과정 편제도 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집과 학교까지의 거리. 저는 이 네 번째 요소도 사실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4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간단한 퀴즈인데, 파락군, 여기 지역 근처죠. 파락군, 강남 파락군에서 서울대 등록자 수 기준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신가요? 뭐 그냥 아무 숫자나 불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정답을 맞추시는 분도 뭐 있을 수 있고 근접할 수도 있으니까 대충 얼마 정도 될까요? 그렇죠. 한 200명 정도죠. 보시면 올해는 256명입니다. 256명이라는 거는 서울대 전체 정원의 약 9%예요. 그러니까 10%라고 그냥 올려버리면 10명 중에 1명은 그냥 여기에서 학교를 다닌 애들이거든요. 256이라는 숫자만 보면은 그냥 많은가? 라는 감이 드는데, 전체 10%면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 비중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역 중에서도 특별히 서울대 합격자가 제일 많은 학교는 어디일까요? 혹시 뭐 인지도가 제일 높은 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죠? 답은 세화고등학교입니다. 세화고등학교가 서울대 합격생들이 가장 많이 이제 배출된 학교예요. 네, 이제 이게 2022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수 기준이고요. 이거는 3월 등록자 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세화고가 올해 총 39명이죠. 39명. 그리고 여기서는 거리는 좀 있지만 휘문, 중동 이렇게 두 개가 30명대로 다음으로 높네요. 그 다음에 상문고는 또 여기 가까이 있죠. 24명. 보시면 좀 독특한 건 수시랑 정시 비율도 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화고 같은 경우는 수시보다 정시 비중이 좀 압도적으로 높죠. 근데 상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랑 정시 비율이 거의 뭐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예를 들면 어디를 볼까요? 반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수시 비율, 정시 비율 있고 13명 정도가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이 지역 토박이는 아니지만 뭐 이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반포고가 상대적으로 뭐 이제 다른 세화나 상문 이런 데들하고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인식이 좀 비교적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 학교인데, 막상 실적만 보면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휘문, 뭐 중동 제가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됐는데 참고 삼아서 봐주시고, 수치는 핸드아웃에 있으니까 핸드아웃 참고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이 지난 연도, 전년도까지 각 학교에서 서울대 합격자 수를 좀 통계를 낸 건데, 보면은 세화고는 뭐 꾸준히 많이 가고 있죠. 세화고, 현대고 이렇게 자료들이 있으니까 얘들도 직접 그냥 핸드아웃으로 확인을 해주세요. 제가 뭐 따로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릴게요. 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는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합격자 수인데요. 여기서는 조금 눈여겨보실 게 2021학년도 이거는 이제 작년도 지금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기준인데, 휘문고가 133명이잖아요. 이게 133명이라는 게 그 해 수능을 봤던 고3 학생들 중 133명이 아니고, 보시면 휘문고 같은 경우는 좀 학교 분위기가 정시를 좀 많이 선호하는 학생들 분위기도 있고, 또 이제 의대 쪽을 좀 많이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현역에서 이제 입시를 좀 실패하면 재수 이상을 좀 많이 고려를 하는 분위기가 이미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치들이 현역 학생들하고 재수 이상 학생들이 좀 포함된 수치다라고 그걸 감안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걸 감안을 해도 좀 많이 높은 편이죠. 그죠?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도 좀 압도적으로 높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세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재수생을 고려한 상황이라고 해도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2020년도, 2020학년도 합격생인데, 보시면 휘문고등학교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죠. 그죠? 세화고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수치는 직접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2019년도 자료인데, 여기도 제가 뭐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학교별로 좀 특징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제 여기 자료가 항상 이렇게 1, 2, 3, 4번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1학년에 여기 44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 학교가 이제 첫 학기 중간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기말고사를 보고 학생들이 좀 들락날락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다른 데로 전학을 가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전학을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게 아직 중간고사가 막 끝난 시점이라 학교 알림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모집 요강에서 있던 자료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생 수가 이 정도 되고 1등급 받는 학생들은 이 정도 비율이 되는구나 라고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자료에서는 저는 이 표준 편차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교 이후에 내신 제도는 어차피 등급 제도로 가서 절대적인 점수가 사실은 좀 크게 의미는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내가 상대적으로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상황인데, 이 표준 편차라는 숫자가 좀 크면 클수록 학생들이 점수 분포가 좀 이렇게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표준 편차가 몰려 있으면 몰려 있을수록 좀 학생들 점수 분포가 밀집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학교별로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좀 특징을 정리를 해봤는데, 문항수 같은 경우에는 뭐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밑에 이제 제가 각 학교별로 시험지 시험 문항의 특징을 좀 적어봤어요. 세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지를 딱 받아서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뭐 예를 들면 지금 아마 내신 시간에는 그런 걸 안 할 텐데, 시험지 항상 받으면은 저희 뭐 큰 시험 같은 경우는 파본이 있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넘겨보다가 보면은 문제들이 만만치 않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막상 앉아서 시작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첫눈에는 되게 좀 막막해 보이던 문제들인데, 그래도 막 터무니없게 난이도가 높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르죠. 그죠? 저는 이제 내신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니까 풀다 보니까 할만한데 싶을 수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점수가 걸려 있으니까 첫눈에 좀 이렇게 겁을 먹으면은 오히려 체감 난이도는 좀 더 높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요 마지막에 있는 거는 앞서서 나왔던
표에 정리된 자료랑 비슷하니까 마지막 수치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화고등학교가 좀 특별한 게 아까 제가 그 수학 편제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머지는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수학 1과 수학 2가 2-1에 같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 학기에 수학 1과 수학 2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중간 기말로 시험을 그냥 다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요즘은 예전처럼 뭐 1학년 때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저는 공통수학 시절이 이제 바로 앞세대라서 공통수학 배우고 1학년 때 수1 배우고 2학년 때 수2 배우고 다들 같이 시험 딱 보고 이렇게 끝냈는데 지금은 학교마다 좀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편제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수학 2를 요 뒤에 이수를 하는 학교들도 있고 세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시면 2학년 1학기 때 바로 이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만약에 수학 1과 수학 2에 대한 뭐 배경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이 뭐 한 번이라도 훑어보지도 않은 학생이 올라가서 한 학기 내 수학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두 개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세화고등학교는 좀 독특한 게 얘네 둘이 붙어 있다. 그리고 그냥 사견을 좀 붙이자면 제가 선행을 좀 과도하게 나가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세화고등학교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은 수학 2까지는 아니더라도 수학 1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좀 익히고 가는 편이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학생 입장에서 힘들게 빡빡하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2학년 1학기에 이거 두 개를 또 다시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고 하면은 이거 글쎄요, 저 같으면 너무 자신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세화여고를 좀 볼게요. 세화여고는 앞서 보시면 그 세화고등학교 그 남고보다 표준 편차 수치가 좀 더 작죠. 이거는 이제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내신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가는 것들이 있고 남학생들보다는 좀 비교적 자기 점수 알뜰하게 챙겨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더 강하게 좀 탄탄하게 몰려있는 성향이 강하고 여기서는 정말로 한두 문제, 한두 문제까지 갈 것도 없죠. 하나 정도 이렇게 실수하면은 등급이 그냥 확확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2021학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난이도였거든요. 이제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이걸 이제 집에서 풀어봤는데 그전에는 제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막 시간을 확인하고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웬만하면 시간이 남는 그렇게 여유 있진 않더라도 시간이 좀 넉넉했는데 세하고 이 문제를 풀면서는 시계를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다 풀고 나서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에 첫 시험을 봤는데 학교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나는 전학 가든지 공부를 포기하겠다는 정말 그 정도의 난이도로 나왔거든요. 시험 딱 끝나고 드는 생각이 1등급 컷이 몇 점이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고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풀었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확인해보니까 이게 80점 초반대에서 1등급이 형성이 됐고 70점대까지 2등급 70점대 막 이렇게 쭉쭉쭉 내려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었어요. 올해도 이제 세화여자고등학교가 시험을 봤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작년 난이도를 좀 의식을 해서 그런지 작년보다는 되게 좀 평이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아마 중간고사가 좀 평이하게 나왔으면은 기말고사는 난이도가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역대 문제들을 봐도 세화여자고등학교 문제가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학교 시험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이고 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좀 밀집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중위권 밑으로도 정말 한 번 삐끗하면은 그냥 쭉쭉쭉 등급이 떨어지는 좀 팍팍한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아까는 여기 몰려 있었잖아요, 그죠? 몰려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퍼져 있죠. 그리고 여기 써 있는 숫자가 이수 단위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그 수업을 듣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세화고등학교는 여기 3-3이라고 써 있었죠. 일주일에 수학 1 3시간, 수학 2 3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세화여고 같은 경우는 2-1, 이제 2학년 1학기 때 수1을 배우고 2학년 2학기 때 수2를 배우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세화고등학교 편제를 보기 전에 얘를 먼저 봤으면 이거 애들이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 학기에 수1을 다 끝낸다고? 다음 학기에 또 수2를 한다고? 그 생각을 했을 텐데 세화고등학교 먼저 보고 이걸 보니까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되게 상대적인 거라서 여전히 부담은 좀 있어요. 한 학기 만에 수1의 내용을 다 끝낸다는 게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막 적은 편은 아님에도
그래도 한 학기에 2개를 같이 하는 것보다야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고등학교를 좀 볼게요. 서울고등학교는 표준 편차 점수, 이 수치상으로는 좀 많이 퍼져 있죠. 제가 이제 서울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건 어떻게 예쁘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2등급 머리나 1등급 꼬리 정도는 충분히 따낼 수 있는 학교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학생들이 막 엄청 빽빽하게 몰려있지도 않고, 여태까지 학생들 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2등급 머리나 3등급 꼬리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시험 난이도, 학교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막상 결과를 보시면 서울고등학교도 서울대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죠? 수시도 9명, 정시도 8명 이렇게 많이 갔고, 요 수시랑 정시 비율도 함께 좀 봐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앞서 이제 세화고등학교나 뭐 그 전에 나왔던 휴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이걸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첫째는 애들끼리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니까, 예를 들면 이번 시험에 1등급 받았던 애가 다음 시험에서는 막 3등급, 4등급 저쪽으로 가 있고,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냥 순전히 제 추정인데, 학교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시로 지원이 가능한 정도의 학생들을 좀 신경 쓰고 케어를 해주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좀 했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순전히 제 추측이니까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보시면 이제 나머지는 수학 편제는 이제 세화여자고등학교랑 비슷하게 되어 있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수학 1, 수학 2를 각각 한 학기에 끝내는 게 목표인데 여전히 좀 빡빡하긴 하죠. 그리고 서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중반이라는 좀 독특한 편제를 운영을 해요. 과중반 시스템이 뭐냐면, 앞서서 제가 볼게요. 여기는 공통과정이라서 과중반이 아니라 그냥 일반 학생들이 지원해서 가는 학교 편제는 여기 택1이라고 있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뭐 하나를 선택해서 듣고, 예를 들면 확통과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듣고 이런 게 가능한데, 과중반으로 이제 고등학교 지원할 때 나는 서울고등학교를 갈 건데 서울고등학교 과중반으로 가고 싶다라고 써서 과중반에 들어간 친구들은 3개 학급인가가 과중반으로 운영이 될 텐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모든 수학 과목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수학만 그러냐가 아니라 과중반이잖아요. 과학,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 4가지를 다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과중반이 나왔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과중반이 물론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수시로 진학을 하겠다.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도 있고 잘하고 내용을 어느 정도 좀 많이 이해를 한 상태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과중반이 어느 정도 메리트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제 사촌동생이나 조카가 나 과중반 갈래 하면은 그냥 일반반으로 가든지 다른 길을 찾아보라라고 저는 그냥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수학뿐만이 아니라 과학까지 4과목을 동시에 한꺼번에 커버를 한다는 게 정말 살인적인 난이도거든요. 게다가 최근 이제 수능 트렌드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문이과 구분이 없어졌죠. 그 바로 전해까지만 하더라도 문과의 사탐하고 이과의 과탐은 그냥 아예 다른, 뭐랄까요, 여기가 올림픽이라면 여기는 그냥 뭐 도대회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과학 과목을 4개를 동시에 다 이수를 한다는 게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과학에 대해서 선행이 좀 많이 되어 있거나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있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다를 텐데, 굳이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저는 그런 학생이 있다면 그럼에도 과중반은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생 입장에서 부담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강력하게 추천은 하지는 않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뭐 수시를 지원하거나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뭐 가산점은 작용을 하겠죠. 다음은 이제 상문고등학교고요. 상문고등학교는 이제 좀 독특한 게 학교 서술형 비중이 전통적으로 좀 많았어요. 전통적으로 좀 많았고, 2021학년도 시험 같은 경우는 뭐 마지막 문제 하나에 배점이 10점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절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 점수가 중요하다고 했으면서 배점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시겠지만, 당연히 상대적인 위치가 중요한데 10점짜리를 맞추면 2, 3점짜리 하나를 틀려도 얘는 앞에 거 틀렸는데 등급이 더 높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서술형 비중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교육청 마지막 번호 문항, 전통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던 30번 문항에 배치가 되어도 이 정도는 전혀 손색이 없다, 아니면 오히려 그 이상이다라는 정도의 난이도를 느꼈고요. 그래서 서술형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가 필요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실적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수시랑 정시 되게 고르게 잘 가고 있고, 상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뭐 의대, 치대, 한의대 계열 쪽으로 많이 진학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학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교 편제는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드릴 막 특이사항이 없어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반포고등학교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토박이가 아니라서 반포고등학교에 대한 그 어머님들의 인식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학생들 사이 인식도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이제 공개된 수치만 놓고 보면은 저는 되게 괜찮은 학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입시 실적을 보시면 서울대 13명이잖아요. 아까 세화고등학교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440명이었거든요. 여기는 180명이에요. 그죠? 인원수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가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 그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학교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학교 시험 같은 경우도 수학 시험의 난이도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손도 못 대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해볼 만하다, 충분히 내가 도전해볼 만하다 하는 정도의 난이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공학이잖아요. 공학이면 여학생들한테 아무래도 조금은 유리한 편이 있으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포고등학교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반포고등학교도 과중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과중반 운영 체계는 똑같아요. 과학 전 단위를 다 이수해야 되고, 수학도 이제 경제수학, 실용수학 제외한 나머지 전 단위를 다 이수를 해야 되니까 과중반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문여고인데요. 여기 근처에 이제 여고가 2개인가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쪽에. 그 중에 이제 서문여고고, 서문여고도 뭐 전통적으로 학생들 공부 잘 하는 학교죠. 시험 난이도는 세화여고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 이제 비교 대상이 세화여고라서 그렇지 서문여고 학교 시험지 같은 경우도 난이도는 만만치 않아요. 학생들이 봤을 때 여고가 항상 좀 그런가요?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렵고 끝까지 막 문제를 다 풀었는데도 마지막에 조건을 좀 확인해야 되는 이런 좀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요구되는 시험이 많아서 좀 오히려 난이도보다는 꼼꼼한 너 이거 여기까지 해놓고 마지막에 답 결정 제대로 할 수 있어? 뭐 이런 정도를 물어보는 상당히 좀 디테일하고 좀 꼼꼼한 스타일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서문여고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 이제 올해 9명 진학을 했는데, 이제 서울대 입학생들만 공개를 했고, 나머지 이제 수도권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의대, 치대, 한의대는 학교에서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역대 실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서울대 진학보다는 이제 다른 의학 계열 쪽으로 진학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보내드린 그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서초고등학교입니다. 서초고등학교도 보시면 서울대 입시 실적은 막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다른 앞에 이제 나왔던 경쟁 학교들이 너무 쟁쟁하다 보니까 저기 이제 4명이라는 숫자가 되게 좀 초라하게 보이는데, 서초고등학교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시험 난이도는 앞서 나왔던 모든 학교들보다는 좀 만만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100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시험 난이도고, 오히려 이제 문제 자체의 개별 난이도보다는 뭐 이제 계산 과정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면 시간 안배 쪽으로 좀 더 이제 연습이 필요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이도가 막, 야, 이 문제는 되게 참신하다, 이런 문제는 아직 저는 못 본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학생들이 해볼 만하지 않나? 이 정도의 난이도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수학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현대고등학교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공학인데, 앞선 이제 뭐 다른 공학 학교들보다는 학생들이 좀 빡빡하게 몰려있는 편이에요. 몰려있는 편이고, 학교 분위기 자체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면학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특이하게 수학시험 난이도는 세화고등학교나 뭐 세화여고, 상문고 이런 데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난이도는 서문여고랑 비슷하거나 서문여고보다 조금 쉬운 느낌 정도인데, 그래서 현대고등학교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학생들이 좀 덤벼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밑에 마지막에 서울대 11명 갔는데 수시랑 정시 비중이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다음 이제 휘문고등학교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휘문고등학교는 여기에서 가까이 있는 학교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광역자사고라서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좀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휘문고등학교는 압도적으로 이제 서울대랑 의대, 치대, 한의대 진학 비율이 높아요. 높은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시보다는 학생들이 정시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 또 좀 소위 이제 날고 긴다는 학생들이 많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수시로 갈 등급을 3년 내내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정시 위주의 학교는 좀 장점이 뭐가 있냐면 내신 등급 따기는 힘들어도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들 머리에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나는 아마 3년 내내 좋은 등급을 받기 힘드니까 정시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면학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의대, 치대, 한의대 입시 실적은 뭐 현역 재수생을 포함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죠. 시험 문제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되게 똘똘한 친구들도 시험 봐서 막 3개, 4개 틀려오는 게 뭐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시험이라서 대신에 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면학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잘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또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여기 근처의 학교들 그리고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실 법한 휘문고등학교를 좀 섞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라고 할 때 이제 학생이 의대를 지원을 한다 그러면 여기 근처에서는 저는 세화랑 세화여고를 그냥 추천을 합니다. 물론 부담이 좀 있어요. 어떤 부담이냐면 세화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1, 2를 2학년 1학기 때 한꺼번에 끝내버리거든요. 이게 뭐 좋아 내신 등급은 차치하고라도 내가 정시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더라도 눈에 보이는 점수가 계속 막 수학 1, 막 5등급, 수학 2, 6등급 이러면 나는 정시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막상 결과가 안 좋으니까 학생이 계속 마음이 동요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견딜 수 있는 학생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화여고도 마찬가지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세화고보다 더 빡빡하죠. 아까 학생들 보면은 거의 뭐 중위권 밑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상위권이 너무 빽빽하게 모여 있다 보니까 정말 사소한 실수 한두 개로 등급이 그냥 확확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정시에 강한 학교가 의대 쪽 진학에는 아무래도 유리한 면이 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시 실적이 좋은 학교는 서울고등학교랑 상문고등학교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반이었죠. 반반이고 서울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는 학생들한테는 좀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점수가 좀 애매한데 나 이제 좀 열심히 해서 수학 등급 잘 받아보고 싶다 하면은 그러면 서울고등학교도 한번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는 사실은 뭐 수시 쪽이 좀 더 강조가 된 편도 있는데 비중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시 실적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인지도라고 할까요?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학교가 저는 반포고랑 현대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인원수 그 총원이죠. 총원 대비 서울대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인원수는 거의 세화의 절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율로 보면은 반포고등학교 서울대 굉장히 많이 가는 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대고등학교도 저는 굉장히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제가 쓸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가능하면 좀 회피를 하라는 게 왜 그러냐면 뭐 학교 입시 실적을 떠나서 이제 학생들 소문으로 좀 들리는 이야기들도 그렇고 뭐 이제 선배들의 학생들 선배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면학 분위기가 잘 형성이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좀 있는데 굳이 꼽으라면 이렇게 두 개라고 합니다. 관계자분들이 보실 일은 없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이고요. 이제 뭐 자료나 이런 것들 보고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물론 다르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죠.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면서 찾아봤더니 되게 좀 놀라운 걸 확인을 해봤어요. 학생 1000명당 서울대 입학 비율이 가장 높은, 구 단위로 가장 높은 데가 서초예요. 서초가 1000명당 28명에서 29명 정도, 30명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2등이 강남이에요. 강남구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 대치 쪽, 그쪽이죠. 나머지는 어디냐면 양천, 그 목동에 있는 쪽, 분당. 제가 학교를 분당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분당에서 다녔거든요. 그다음은 분당이에요. 물론 이제 시대도 많이 바뀌고 시간도 많이 지났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한참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분당에서 애들 분당 공부 되게 열심히 한다, 잘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반토막이네요. 그죠? 보면서 느낀 게 여기가 정말 시쳇말로 살벌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앞서 고등학교 설명드렸잖아요. 그 좀 죄송한 말씀이었지만 밑에다가 여기 양재, 서초 써놨잖아요. 서초고등학교를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툭 떼가지고
경기도에 탁 던져놓으면 거기서 그냥 서울대 제일 잘 가는 학교예요. 정말이에요. 이게 수치랑 다른 지역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와, 이게 이 팀에 끼어 있어서 그렇지 딴 데 가면 왕노릇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와, 뭐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 첫 번째,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새하고 가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전혀 안 받지는 않아요. 옆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 듣는 것들이 있으니까 나도 잘해야지라는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런 환경에 의한 요인이 그렇게 막 결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내가 이 학교를 가면 공부를 잘하게 될까? 이 학교를 가면 서울대 갈 수 있을까?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는 게 어딜 가건, 뭐 좀 못된 말이지만 어딜 가건 잘하는 놈은 잘하게 되어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서포트를 받아도 안 하고 못하는 놈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선택할 때 내가 이 학교를 가게 되면 공부를 잘하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환상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이게 가장 현실적인 얘기예요.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되게 살벌해요. 그죠? 엄청 살벌하고 거의 뭐 중하위권이라고, 여기에서 중하위권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정말 그냥 공부 말고 다른 진로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애들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밀리다 보니까 뒷자리에 앉게 되는 애들이지, 걔 톡 떼다가 딴 데 탁 집어넣으면 걔 거기서 그냥 중상위권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틈바구니에서 3년 내내 1등급을 유지한다는 게, 혹은 뭐 3년 내내 1등급과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줄타기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저는 물론 있겠죠.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약한 말이지만 제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고 당장 내년에 수능을 봐야 돼요. 나는 여태 3년 내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힘든 일이고, 그리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어머님들하고 저랑 이제 뭐 관점이 비슷할지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이제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울면서 공부하는 1등보다 그냥 설렁설렁까지는 아니라도 즐겁게 공부하는 2등이 훨씬 낫다, 100배 낫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죽을 똥 살똥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정말 막 목숨 내놓고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심정으로 3년 내내 1등급을 유지하는 게 표면상으로는 결과는 좋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학생들한테 좋은 일일까 하는 생각도 한번 저는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자녀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자식이 있는데 방문 열 때마다 애가 막 울면서 공부하고 있어. 근데 성적표 받아오면은 계속 1등급이야. 그럼 보면은 물론 대견하죠. 대견한다는 마음이 들 텐데 마음 한편으로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주제넘는 말을 했네요. 세 번째는 이게 제가 사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첫 번째랑 맞물려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설명회니까 제가 앞서서 이제 자료도 보여드리고 다 설명을 드렸지, 만약에 그냥 개인적으로 어머님께서 오셔서 학교 어디 갈까요? 그러면 저는 학교 어디가 제일 가까우세요? 그럼 가까운 데 가시죠 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3년 내내 방학 제외하고 통학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거리가 뭐 편도로 30분이라고 치면은 매일 30분, 1시간이죠. 매일매일 1시간씩 3년이면은 이게 학생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단순 계산해서 시간적으로도 차라리 1시간 동안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쉬었다가 공부를 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오늘은 토요일이군요. 주중에 이제 산책하러 나오셨다가 밤 10시에 여기 3호 가든 사거리 한번 보시면 장난 아니에요. 이제 왜 장난 아니냐면 학원에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학생들 태우러 왔다가 이제 다시 픽업해서 집에 가는 거죠. 픽드롭을 한다고 이제 학원 등원 하원 시간에 차들이 엄청 막히는데, 이거를 어머님들 3년 동안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고 뭐 하다 보면은 막 서로 막 주변에서 빵빵거리면 짜증도 나고 그러면 서로 막 스트레스도 풀고, 이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되게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두 분 다 되게 시골 분이세요. 되게 시골 분이셔서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학생들 중학생들 중간고사 끝났죠. 엄마 나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친구들하고 놀다 와도 중학생이 시험 끝나게 자랑이냐? 막 이러면서 막 네 그러고 막 뭐 그런 시절이었어요.
엄마 나 어디 좀 데려다 줘. 그러면 버스 타고 가. 뭐 맨날 이런 식이었고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게 통학거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되게 단적으로 느꼈던 게 저는 분당에 그 내정중학교라는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운동장이고 여기가 학교 건물이라고 합시다. 저희 집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이제 운동장이고 담이 쳐져 있고 여기가 바로 저희 집이었어요. 근데 학교 정문은 여기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 입구는 여기 있어서 입구에서 입구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등하교할 때는 등교하는데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 교문 앞에 서 계시는데 담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점심시간에 애들하고 축구하고 나서 한여름에 너무 더우면 몰래 담 넘어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뽀송뽀송하게 왔거든요. 이거를 초등학교 끝나고 3년 내내 했는데 고등학교는 집은 여기 그대로인데 제가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3년 내내 버스 타고 다니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첫 1년 동안은 이거 그때 이제 처음 버스를 혼자서 타봤으니까 3년 내내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결국은 하죠. 하는 거야 문제 아닌데 좀 힘들더라고요. 저희는 야자하던 세대라서 야자 끝나고 오면 뭐 한 11시? 11시 반쯤에 집에 이제 버스 타고 도착하는데 문 열면 뭐 엄마 아빠 동생 다 자고 있고 가서 혼자 조용히 씻고 나오고 뭐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중학교 시절에 맨날 생각이 나는 거죠. 버스 정류장이 이쪽에 있었는데 갈 때마다 중학교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 생각이 계속 저는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첫 번째랑 요 세 번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제가 뭐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마음을 사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어머님들께서도 이 지역에 이제 학교 진학률이 좋다는 거, 분위기나 면학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좋다는 것들을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 자식인데 좀 더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싶은 건 맞아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너무 이제 그쪽으로 과욕을 부리다 보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나 힘든 일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제가 한 3분 정도만 더 쓸게요. 이제 학생들 시험이 끝났잖아요. 시험 끝나고 제가 학생들 시험 결과 보고 시험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거는 특히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수학 시험을 딱 봤는데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빵점에서 100점이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일수록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한 문제 틀리면 96점, 두 문제 틀리면 92점. 그러면 두 문제까지는 틀려도 내가 90점은 넘네.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놈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점수는 빵점에서부터 하나씩 맞춰서 채워서 100점을 가야지 누가 너한테 100점 주고 하나씩 까내라고 하라고 했냐 얘기를 하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한 차이 같은데 그냥 생각을 100점에서부터 점수를 까내려고 해야지 하면은 자기가 뭘 틀리고 뭘 실수하는지에 대해서 좀 성찰을 안 하게 되고 빵점에서부터 채워갈 생각을 하면은 왜 약간 저금하는 느낌이죠.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아서 이거 틀리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채워가니까 똑같은 96점을 받더라도 생각의 퀄리티가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학생들 결과 보면서 마음을 먹은 게 있어요. 학생들한테 목차를 외우게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애들이 처음에 시험 범위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 범위 열심히 공부하고 났는데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이게 어디에서 뭘 물어보는 건지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답만 내려고 그냥 바로 그냥 덤벼드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지금 중학교 수준에서야 범위가 많지 않고 한정된 범위에서 한정된 난이도로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그냥 턱걸이로 넘어가고 하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당장 첫 번째 시험만 보더라도 범위가 중학교 거의 한 학기가 거의 1년에 준하는 내용이 첫 번째 시험에 들어가 있거든요. 양만 따지면. 내가 적어도 뭘 배웠는지 생각이 나야 되고 그래서 목차를 봤을 때 예를 들면 2차 방정식 했을 때 이 단어를 보고 내가 그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뭔지가 좀 떠오르면서 이런 거 있었고 나는 이거 실수 많이 하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이 그냥 막 쭈루루루 그냥 토해내듯이 나와야 되는데 뭐 배웠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목차를 외우게 해야겠다. 시험 범위 내에 목차를 외우게 해야겠다. 제가 마음먹은 거예요.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무조건 외우게 해야겠다. 시험 답안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학생 중에 초등학생인데 저희 이제 매일 테스트 보면은 서술형으로 답을 쓰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엽게 뭐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뭐입니다. 라고 하길래 답한말, 이거 존댓말 안 써도 돼. 반말로 써도 돼. 라고 했더니 x는 3, 2야. 이렇게 써오더라고요. 너무 많이 갔다. 이다 정도로 고칠까라고 했는데 시험 끝나고 나니까 귀여운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또 아쉬운 모습들도 많이 보여서 그냥 제가 생각한 거 학생들 시험 끝나고 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시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포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용호입니다. 이제 1부의 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많이 들으셨는데 마지막에 결과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처럼 사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잘해요. 어느 학교를 가던 간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도 익히고 그 안에서 최선도 당연히 익혀야 되겠지만 어떻게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하는지도 엄청 사실 그게 더 본질이고 더 중요하죠.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고등학교에서도 결과를 계속 만들고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의 양력인데 고대 수학과 나와서 벌써 이제 올해로 한 15년차 학생들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설명에 이제 오늘 같은 자리로 이제 최근 한 5, 6년 동안에 계속 한 것 중에서 좀 자랑하려고 사람 많이 온 것들 많이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다양하게 설명에 이제 좀 위드 코로나랑 마스크도 좀 되면 점점점 좋은 주제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보고 오신 분들이나 전단 광고 보고 오신 분들도 많은데 저 이제 끝나면 밴드의 초대장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가입해 주시면 이렇게 공고에 대해서 제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죠. 사실 공부는 잘하는 학생들이 잘하고 그 학생들은 어느 고등학교 가도 사실 잘해요. 이게 정말 되게 어려우면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간다기보다 거리를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핵심은 학습을 되게 잘 해야 되겠죠. 너무 뻔한 말인데. 근데 여기서도 조금만 더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학과 습을 좀 나누어서 저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학,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고 습, 우리가 익히는 과정이에요. 수학은 우리가 배움으로써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자기 손으로 풀 줄 알아야지 정말 아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예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어떤 학원 가서도 많이 수업도 듣고 학교에서도 듣고 또는 인강 등 여러 가지 등이 되게 많은데 내가 배운 것을 익힐 습의 시간이 엄청 부족하다라고 저는 항상 말하고 내 자기 진짜 공부 시간을 얼만큼 확보하는지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15년째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어머님들하고 상담 정말 많이 했겠죠. 엄청 많이 듣는 말이에요. 다른 과목들은 다 잘해요. 수학만 좀 잘 안 돼요 라고도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험이 보면서 내가 수학만 좀 잘 안 나오니까 수학만 되면 진짜 나는 다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다른 건 다 1, 2등급 왔다 갔다 거리는데 수학만 한 4등급이에요. 이런 학생들 되게 꽤 많거든요. 주변에 보시면. 그리고 시험을 보면 항상 실수를 해요. 내가 분명히 아는 건 다 아는 문제였는데 꼭 틀려요.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으시고 저도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너무 당연한 이유예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국영수, 과 그냥 딱 5과목을 내가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하면 다른 과목들은 다 충분히 어느 정도 학습 분량이 충족이 되는데 수학은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100시간을 공부한다. 5과목이니까 25시간씩 나눠서 공부해야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학기 중에 국어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3개를 다닌다. 일주일 7일이니까 이틀씩 나눠서 공부해야지. 당연하겠지만 국어랑 영어는 성적이 너무 잘 나오거든요. 당연한데 수학은 너무나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분량 자체가 너무 많고 내가 스스로 익힐 만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 그냥 똑같이 과목 수대로 나눠서 똑같은 공부량을 투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얼만큼 해야 되느냐. 상위권, 수학이 상위권이고 최상위권 학생들인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부를 해요.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이제 이과 가면은 배워야 될 게 정말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이 줄은 거예요.
확통도, 기하나 미적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그래도 이만큼 공부량이 되어야지 다른 과목하고 일반적으로 똑같이 나와요. 수학적 머리가 되게 엄청 특별하거나 내가 수학을 정말 잘하는 게 아니면 절대 똑같은 시간 분배를 해서는 수학이 당연하게 안 나옵니다. 수학학원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많이 가르쳐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정말 되게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양보해도 진짜 50% 이상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학만 안 되는 학생들의 이유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요. 대부분 학생들이 내가 얼만큼 공부를 해야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지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5과목이니까 5로 나누어야지, 4과목이니까 4로 나누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투입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만큼 공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절대적인 공부 시간량도 중요하죠. 일주일에 2시간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눈다고 절대 효과가 없겠죠. 제가 생각하는 중학교 학생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면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됐다 싶으면 하루에 2시간씩은 정말 좀 수학에 투자를 매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주일에 2시간이 아니라 매일 2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숙제를 내줄 때 일주일에 한 2번 등원하는 학생들 같으면은 적어도 한 5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의 숙제 분량으로 저희가 내줘요. 그렇게 숙제 분량을 내주는 게 보통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되면 저희가 개념서랑 문제 유형서 2권을 같이 쓰게 되는데 2권에서 거의 한 단원씩 풀게 되면은 그 정도 학습 분량이 충분히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부 시간을 마련을 해야지 그게 정말 가능하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학만 안 되는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아요. 수학 실력이 사실 좋지 않은데 계속 새로운 문제집만 푸는 거예요. 이 문제집 다 했으니까 다음 문제집 풀어야지. 이거 다 했으니까 그 다음 문제집 풀어야지. 의도는 되게 좋아요. 기초적인 거 했으니까 응용도 해야 되고, 응용도 했으니까 심화도 해야지. 여러 가지의 응용, 내가 이렇게까지 다 모든 문제집을 섭렵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도 되게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면 절대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저희 예전에 공부하거나 진짜 정석 막 7번 봤다, 8번 봤다 이런 얘기 엄청 많잖아요. 그게 진짜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한 권을 내가 정말 다 이해할 때까지 2번, 3번, 4번, 5번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새로운 문제집을 계속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 이제 어머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게 문제를 외울까 걱정이 돼요. 너무 똑같은 문제인데 외워서 풀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단호하게 드리는데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이 풀이법을 떠오른 다음에 이렇게 풀었다. 사실 저는 그거 시키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외운다가 1번의 답은 3, 2번의 답은 5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고 이거는 이런 개념을 써서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를 연상해서 그걸 외웠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정말 훌륭한 학생이고 정말 공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집을 계속 푸는 것보단 한 문제집을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 복습하는 것을 꼭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계속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사실 진도에 대해서가 이제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막 주변을 보면 어디까지 했다더라, 뭐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더라. 근데 이게 수학이라는 게 다른 타 과목보다도 훨씬 위계가 잘 잡혀 있는 과목이거든요. 더하기 빼기 못하는데 곱하기 당연히 어려운 것처럼 중학교 2학년 수학 잘 못하는데 3학년 거 훨씬 더 어려워하고요. 3학년 거 모르는데 고등수학 상은 당연히 못해요. 고등수학 상을 하려면 3학년 거에서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 라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모른 채로 고등수학상 진도를 나가게 되면 학생은 외워요, 문제를. 어쨌든 내가 풀거나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면 문제는 풀고 시험은 보고 숙제도 해야 되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외우게 되거든요. 외우면은 가장 단적으로 일주일만 지나도 까먹습니다. 했는데 입학 테스트 보고 했는데 한 2-3달 지나서 또 시험 보면 계속 까먹는 이유가 이해해서 푼 게 아니라 계속 그냥 너무 그때그때 공식만 대입하면서 외워서 풀어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완벽해졌나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개별 맞춤으로 하면은
어느 한 단원의 한 과정의 진도가 다 끝났을 때 바로 그 다음 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전범위 시험을 같이 봐요. 예를 들어 수학상을 봤다. 그래서 진도가 다 끝났어요. 수학상의 1단원부터 15단원 끝까지의 전범위 시험을 보고 최소한 성취도가 70% 이상이 되면은 그 다음에 수학하를 진행을 해요.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 그냥 진도 나가는 거 저희도 수업하기 훨씬 더 편해요. 학생들이 모르는 거 찾아내고 그 부분을 메꿔주는 것보다 진도 나가는 게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도 훨씬 편한데 저희가 굳이 어렵고 힘든 이 길을 계속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게 정말 학생들의 실력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선행 진도에 대해서 너무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내가 챙길 거 꼭 현행을 잘 챙겨놓고 선행을 하더라도 한 단원, 한 과정이 완벽해져 있는 걸 꼭 확인하면서 그 다음 걸 배워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 안 봐도 상태가 되게 뻔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입학 테스트 같은 경우 저희 올해도 되게 많이 보고 저희의 수투까지 했어요. 수원까지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제일 자신 있는 단원으로 입학 테스트를 봐주세요라 그러면은 뭐 수원 수투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뭐 한 20점, 30점 나오는 학생 수두룩해요. 정말 되게 많이 했다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또 막 고등수학상은 한 4-5번 봤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시험을 봐도 뭐 한 30-40점 막 이래요. 사실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내가 하고 넘어가는 것을 꼭 강조드립니다. 한 권을 꼭 풀 때 완벽해질 때까지 복습을 해야 돼요. 완벽해질 때까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걸 잘 못 지켜서 학생들이 수학을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 본인들도 알아요. 선생님 저 수투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수상이 좀 많이 불안해요. 본인 스스로도 불안한데 그 다음 걸 계속 진도 나가면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들어 하겠어요. 이 부분이 가장 제일 공부 잘하게 만들고 수학을 그나마 흥미를 조금이라도 더 붙일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투자가 돼요. 왜냐면 1년 내내 계속 복습만 할 건 아니니까. 복습도 정말 많이 하고 그걸 끝내놓고 나서 그 다음 진도도 나가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시간 투자가 되게 많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2시간 이상씩은 꼬박꼬박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되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수학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하고 이 과정을 안 했기 때문에 시험 볼 때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어머님들한테 많이 들 때 요리로 좀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어머님들 집에서 끓이실 때 뭐 사실 뭐 레시피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으로 되게 넣어도 되게 완벽하게 잘 만들어내시잖아요. 정말 익숙하게 완벽하게 잘 만드는 과정이에요, 어머님들은. 그래서 저도 김치찌개나 뭐 된장찌개 집에서 만든다 그러면 되게 많이 만들긴 하겠지만 어렵죠. 그리고 만들긴 하겠지만 어떨 땐 맛있고 어떨 땐 맛이 없고 막 이렇게도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와 똑같아요. 학생들이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단원에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푸는데 어떨 땐 맞추고 내일 풀면 틀리고 이게 운에 맡기는 느낌이에요. 문제를 보고 내가 이렇게 풀어야겠다라고 떠오르는 게 맞았으면 맞는 거고 이렇게 풀었는 게 아니면 틀리는 거고 맞았다 틀렸다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풀어도 항상 맞을 수 있게 완벽하게 하도록 숙지를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시험 시간에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완벽해질 때까지 복습을 해야지 우리는 수학 실력을 꼭 늘릴 수 있다. 제가 이제 그럼 우리 애가 좀 늦게 시작해서요. 우리 애는 수학적으로 좀 센스가 많이 없어서요. 라고도 어머님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대입, 수능 정도의 수학에서 머리가 좋으면 당연히 유리하죠. 근데 머리가 나쁘다고 절대 못 따라갈 정도의 어려운 내용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뭐 수학에서, 수능에서 1등급, 뭐 이과에서의 수능 1등급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라도 2등급 아니면 1등급 끝에 걸리는 정도 머리 아무리 나쁘더라도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정도의 난이도예요. 누구나 시간을 충분히 많이 투자하면은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투자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고요. 이렇게 공부시키는 게 저희 학원의 시스템이에요. 공부를 이왕 하는 거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과를 만들면은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 하더라도 내가 하면 그래도 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깨닫거든요.
그 깨닫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설프게 노력했어요. 뭐 하루에 뭐 1시간씩 했어. 매일 했어요. 학생도 힘들죠. 매일 1시간씩 하는 것도 공부량 자체가 적은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의 성취를 넘지 못해서 계속 해도 안 되는 느낌만 계속 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성적은 계속 안 나오고. 공부할 것 정말 많이 시키고 충분한 학습, 압도적인 학습량을 시켜야지 성취도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면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객관적인 수학 실력이 이제 좀 궁금하실 수도 있죠. 앞으로 진도도 되게 많이 나가고 그럼 지금은 얼마나 되어 있나. 이제 같이 이제 드린 자료 중에서 동봉되어 있는 입학 테스트가 있는데 한번 같이 적어 주시면은 제가 이제 직접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서 학생들하고 어떤 것이 좀 부족하고 어떤 것이 좀 더 채워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보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님하고도 제가 이제 직접 상담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권장하는 입학 테스트는 대수 파트를 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고등수학 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대수를 보고 얼마나 좀 부족한가라는 걸 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제일 자신 있는 과정을 보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뭐 고등수학까지 했는데 3학년 1학기 거 보면 그 위에 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저 전문가입니다. 엄청 학생들 많이 보고 어떤 문제 이렇게 풀었나 보면은 아 고등수학도 뻔히 잘 하겠구나. 3학년 것도 이렇게 푸는데 고등수학 당연히 어려워하겠구나. 뭐 고등수학을 보면은 수학 원도 당연히 보이고요. 그래서 가장 자신 있고 내 실력을 아낌없이 100% 발휘할 수 있는 과정으로 테스트를 보고 나면은 그거에 관련해서 학생과 상담을 하고 동기부여랑 같이 이제 어머님하고 결과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컨설팅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홍보 하나만 더 하고 저희 이제 넘어갈게요. 오늘 같은 설명회를 이제 5월에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월 5일에 이제 어린이날인데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동기부여 강연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엄청 많아서 제가 생각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진짜 이유라는 주제로 5월 5일에 오전 10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조금이나마 내적 동기부여를 좀 일으키고자 저희 이제 이런 동기부여 설명도 같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학부모님 대상으로 최상위권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메타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5월 14일, 18일 2회 1차, 2차에 대해서 저희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또는 초등학생들부터는 고교학점제 이슈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작년 이제 말부터 계속 발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내신은 어떻게 바뀌고 뭐 수시 또는 정시, 수능은 어떻게 바뀌겠다라는 게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나리오에 대해서 뭐 1안, 2안, 3안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안에선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에 소문과 진실에 대해서도 이제 한 번 더 5월 달에 예정 중입니다. 그래서 이 5월 달 마지막 거는 이제 추후에 밴드나 아니면 뭐 전단 광고를 통해서 한 번 더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토요일 날 되게 귀한 시간 정말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만약 입학 테스트 적어 주셨으면은 자리에 두시거나 아니면 나가시면서 팀장님이나 아니면 스태프분들에게 같이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